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강태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모든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단지 언제 드러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여러분은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나이쯤 되고 보면 늘 어느 정도의 확신과 신뢰 안에서 사람을 받아들이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드러난 진실로 그 토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하면 젊은 사람들보다 그 충격이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됐는지, 그 일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야겠죠? 기억도 가물가물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렇다 하고 특별히 내놓을 만한 추억이나 사정이 있지도 않으니 들으시는 분들도 그저 지루하실 것만 같거든요. 저는 대학 교수인 남편과 아들 하나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젊은 시절엔 시련도 겪었죠. 그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그 시절 그 또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성장 과정을 거쳐 자랐다고 해야 할 텐데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았지만 공부를 웬만큼은 했었기에 지역의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그리고 국립사범대에 진학도 했으니 평범한 것보다는 조금 더 누리면 살았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제 남편이 대학 교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저도 남편처럼 학교에 남고 싶다는 꿈을 꿨었어요. 그러나 둘 다 공부하면 학비는 고사하고 당장 먹고 살 돈은 누가 벌겠어요. 시댁도 친정도 이미 결혼한 자식들 학비를 대줄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은 아니었으니 결국 남편만 공부를 계속하고 저는 돈을 벌었어요. 사범대 출신이었던 저는 졸업하자마자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죠.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 출신이라 남편이 계속 학교에 남아 공부를 했으니 저희가 제 동기들 중 남편처럼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도 교류가 있곤 했어요. 남편이 교수님들 회동에 따라갔다가 얼핏 들었는데 제 과 동기 중에 김미숙이라는 친구가 박사과정에 들어간다고 했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걔가 박사까지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저는 김미숙을 예전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학점도 평범했고 근성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죠. 못 하나 뛰어난 것도 없는 애가 그냥 학교에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다니 좀 납득이 안 되긴 했어요. 남편은 학교 입장에선 남은 학생이라도 잘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다음 달 싱가포르 학회도 지도 교수 따라서 간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걔가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데요. 학회는 핑계고 여행 간다고 들떠있을 게 눈에 훤했죠. 본인은 공부하러 간다 생각하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에요. 지도교수한테는 또 잘 보였는지 이번 논문에 이름도 올리는 모양이더라고요. 도대체 인물이 그렇게도 없나 싶어서 씁쓸했어요. 남의 속도 모르고 태평하게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배가 아파 죽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말하는 그 친구가 있는 그 자리, 그건 바로 제가 있었어야 했던 자리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학회든 논문이든 뭐든 제가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잘해낼 수 있다는 생각, 자격도 없는 아이가 그 자리 꿰차고 있는 게 납득이 되지 않고 억울하기만 했죠. 그래도 그런 생각만 계속 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어쩌겠어요. 그래도 남편이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려고 했어요. 부부라는 이름의 우리는 운명 공동체니까 남편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려고 노력했어요. 대학의 자리를 잡는 것이 지금보다는 수월했던 시절이었다고 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은 모두가 교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에게 빨리 좋은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티오가 어떻게 나오려나? 자기한테 딱 맞는 자리가 나와주면 좋을 텐데. 교수 임명도 정말 타이밍이라니까. 누가 아니래. 학위 끝나고 바로 기회를 받을 수만 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그래야 얼른 우리 애도 갖고 그럴 거 아니야. 임용 안 되더라도 학위 끝나면 애는 그냥 가질까? 태평한 소리 하네. 우리 지금도 빠듯한데 여기서 애까지? 아유, 임용 안 되면 기껏해야 뭐 연구비 받는 연구원 자리 정도일 텐데 그걸로는 둘이 번다고 할 수 없지. 나 혼자 벌어서 애까지 못 키워. 임용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역시 무리려나? 아, 하긴 당장 병원비만 해도 목돈 들어갈 테니까 답이 안 나오긴 하겠다. 아, 어떻게든 제발 자리 하나만 나면 좋겠어. 어디 산골에 있는 대학이라도 써주겠다고 하면 내가 바로 달려갈 것 같은데 말이야. 형편 때문에 남편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아이 갖는 것도 미루자 하고 있었던 저희 부부였기에 더 초조했던 것 같아요. 걱정도 많이 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남편이 대학 교수 자리에 임용이 된 거예요. 산골짜기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엄연히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으로 말입니다. 처음 임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짧지 않은 시간을 버티며 살았는데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들이치는 것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간 고생하며 뒷바라지한 것들이 다 떠올라서 더욱 벅찼고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아이도 가졌죠. 그렇게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모든 게 완벽할 삶을 살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웬걸 제 삶은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남편이 교수가 되어 꼬박꼬박 월급을 받긴 하지만 그렇다고 월급을 아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만큼 남편 밑에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 애까지 있으니 애 밑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해픈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기저귀 값, 분유값 벌려고 일하러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겁니다. 기저귀고 분유고 간에 돌아서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 교수가 되면 뭐하나, 애 키우고 살려니 살림은 여전히 빠듯하다 싶고 남편은 명예라도 얻었지 난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저는 여전히 학교 선생하면서 아등바등 계상이 두드려가며 이번 달 생활비 걱정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 와중에 철없는 남편은 그야말로 철딱선이 없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서재를 조금 꾸미고 싶다면서 원목으로 된 책상 하나를 봐뒀다고 하면서 책장은 필요 없고 책상이랑 조명만 하나 사면 어떨까 싶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있는 책상도 멀쩡한데 그런 여유가 어디 있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책장은 꿈도 안 꾼다고 그냥 책상만 바꾸면 안 되겠냐고 계속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근데 전 그 순간 화가 좀 났어요. 저는 제 책상 하나 없이 맨날 식탁에서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서재 공간을 남편이 혼자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지금 쓰는 책상이 좀 작아서 불편하다고 하며 논문 자료들을 한 번에 쭉 펼쳐놓고 봐야 하는데 책상이 작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거슬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답답한 것도 불편한 것도 지금은 다 참아야 할 부분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형편은 참을 수 있는 건 무조건 참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니까요. 그 정도 말했으면 웬만큼 알아들어야 할 텐데도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와서는 무슨 7살짜리가 엄마한테 사탕 사달라고 조르는 것 마냥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교수인데 이 정도는 누려도 되는 거 아니냐고. 책상이 이게 뭐야. 작아도 너무 작다니까. 그래, 당신은 교수라도 됐지. 난 지금도 학교에서 애들 야자지도에 특별활동해. 근데 생활비 조율도 다 내가 하잖아. 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우리 형편도 마찬가지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꼭 그렇게 말해야 해? 알았다고 사람 길을 죽이고 그래. 서운하게. 이게 서운해?
내가 정말 서운한 게 뭔지 말해줘? 내가 당신 기를 죽인다고 정말 어이없는 소리 한다. 이것 좀 봐. 이거 뭔지 알아? 난 지금도 이렇게 살아. 마트 전단지 모아다가 이것저것 할인받으면 뭐가 더 싼지 하나하나 계산기 두드린다고. 얼마나 더 아끼려고 이러고 사는데 당신은 지금 그깟 책상 안 바꿔준다고 서운하다는 소리가 나와? 남편이 교수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게 많았고 고달픈 게 많았고 현실을 살아가는 게 녹록치 않다는 것들을 절감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긴 제 또래들은 젊을 때 다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경기가 점점 좋아지던 시절을 살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든 게 부족하기만 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전 세계적인 불화 속에 살지만 자라는 동안 온갖 풍요를 누리고 살았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또 없다 싶기도 하네요. 하여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다지 위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 키우는 맛에 그 모든 고달픔을 잊으며 행복하다 믿고 살았죠. 그렇게 몇 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산학협력으로 어느 중견 기업과 연계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특허를 낸 기술 이전 계약을 하며 대학 교수로서는 순해지기 힘든 목돈 수익이 생긴 겁니다. 제 평생에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볼 수나 있을까 싶었던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빚부터 갚고 집도 샀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니까요. 이런 게 사는 맛인가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교수는 그야말로 명예직이고 선생 월급보다야 좀 낮긴 하지만 품위 유지한다고 들어가는 돈 생각하면 딱히 나을 것도 없고 아들 밑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찮으니 늘 돈 걱정을 달고 살았잖아요. 그런 저였으니 큰 돈으로 여유가 생긴 삶이 꿈만 같았죠. 사는 게 편해져서 그러는지 저도 꾀가 나는 거예요. 이제 선생질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즐기며 살겠다. 그렇게 선언하듯 사표 쓰고 나와버렸어요. 남편도 할 말 없는 거죠. 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어느새 저희 집안의 실세가 된 겁니다. 남편도 아들도 제 말 한마디면 다 꼼짝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엄청 억척스럽고 센 성향의 사람처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원래는 여성스럽고 여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학교에 사표 쓰고 나오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렇게 딱 큰 소리를 치면서 목소리를 한번 높였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언제부턴가 여장부 같은 성향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옛날부터 알던 친구들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 하며 놀랄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긴 해요. 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 같은 걸 찾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가족들을 위해 썼어요. 특히 가족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죠. 이것저것 알아보고 공부하고 제가 알게 된 것들을 가족들에게 나누고 학교 선생 할 때보다 더 바쁜 것 같더라고요. 자, 둘 다 여기 앉아서 이것 좀 봐. 이제부터는 이런 일정대로 하는 거야. 알겠어? 이게 다 뭐야? 일정표? 내가 보니까 둘 다 생활이 너무 불규칙적이야. 당신은 특히 더 그래. 규칙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와, 엄마, 이거 엄마가 다 만든 거예요? 장난 아니다. 일요일 아침 8시에 대청소? 일요일만큼은 조금 더 늦잠자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8시잖아. 7시로 하려다가 8시로 바꾼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면 훨씬 기분이 좋을걸? 네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대로 해야죠. 우리 집안의 중심축은 당신 아니야? 우리 집 왕비마마. 아빠, 엄마는 왕비보단 여왕폐하 같은데요? 히히. 그래 맞다. 네 말이 맞아. 우리 집안 실세는 네 엄마니까. 그렇다고 제가 또 막 독재자처럼 군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식구들 위해서 식구들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제 말대로 해서 안 좋았던 게 있었다고는 못할 거네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남편이나 아들이 제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와 중에 고맙긴 한 거죠. 어쨌거나 그런 형국이었으니
밖에서 볼 때는 기센 마누라랑 착하고 순한 남편 그리고 아들로 보였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도 못할 것 같고요. 특히 저희 아들은 정말이지 이 세상 모든 엄마가 바라고 원하는 아들의 모습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여기서 아들 자랑 좀 하고 갈게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피운 적 없이 착한 모범생이었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공부도 시키는 족족 다 잘 따라와 줘서 반에서 1등을 맡아놓고 했어요. 저희 아들이 한창 공부하느라 힘들 고등학생 시절 저도 밤늦도록 공부하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쓰여서 늦게 잘 때가 많았거든요. 혹시라도 아들이 필요하다는 게 있지나 않을까 살펴주려는 마음도 있었고 엄마 마음이 다 그런 거죠. 근데 아들이 방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늦은 밤이었지만 내일 간식 챙기느라 부엌에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이 뭔가 필요한가 싶어서 배고프냐고 물었죠. 너무 늦게 먹는 건 안 좋지만 너무 고프면 아몬드라도 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물 마시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가 수험생인데 엄마가 더 고생하는 것 같다며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웃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공부하는 네가 훨씬 힘들지 엄마는 별거 아니라고 했죠. 아들은 자기를 어린애처럼 챙기느라 엄마가 늘 잠도 못 자는 걸 안다면서 자긴 금방 자러 들어갈 테니 엄마도 이제 얼른 자라고 말해줬죠. 그 말을 듣는데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엄마는 우리 아들 때문에 산다고 하니 아들도 자기도 엄마 때문에 산다면서 엄마가 힘들면 자기도 마음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엄마도 건강 좀 챙기고 오래오래 살아야 자기가 효도도 한다고 하는데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주책 없이 눈물이 쏟아지려고 해서 그거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자식, 특히 아들은 품 안에 끼고 있을 때나 예쁜 집 보는 거지. 다 크고 나면 그런 예쁜 말은 잘 하지도 않는다던데 저희 아들은 철이 들고 나니 말을 더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뜬금없이 저를 감동시킬 때가 얼마나 많았다고요. 자기 공부만 해도 힘들어서 짜증만 내는 애들도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아들의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예쁜지 더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고 젊은 날 아이 낳아 기르며 했던 고생도 이미 다 보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그 어려운 공부를 다 해내고 그 와중에 엄마 생일마다 꽃이랑 선물, 손으로 쓴 카드까지 챙겨주는 자상하고 다정한 아들이에요. 남편보다 아들이란 말이 절로 나왔죠. 그렇게 착한 제 아들은 고등학교 내내 공부 열심히 해 의대에 합격했어요. 이런 아들이면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언제까지나 저만의 아들일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 제 아들이 처음으로 연애한다 소리를 하더니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소개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아들이 다 커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한다. 소리를 처음 들으면 배신감 느껴지고 아들 뺏기는 것 같은 기분 들었다 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저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평생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아들도 좋은 짝 만나긴 해야죠. 그리고 내심 제가 아들 여자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아들의 의대 동기생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데려왔으면 했죠. 그런데 전혀 상상도 못한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저희 아들과는 어떤 접점도 없을 것 같은 아이, 언뜻 봐서는 저희 아들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아이였어요. 무엇보다도 인상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전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어서 와요. 반가워요. 이리 와서 편하게 앉아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름을 부르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아, 네. 성현재입니다. 그렇구나. 현재? 그래요. 음, 이름 부르면서 말도 좀 편하게 할까요? 너무 빠른가? 아니에요. 편하게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인사를 받는 그 시작부터 저는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그냥 지가 한 번에 인사하면서
이름 말하고 말씀 편하게 하셔라 이렇게 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건 인사도 딱 한마디. 이름도 제가 물어야 겨우 이름 석자 달랑 말하고 말 편하게 해도 되냐는 것도 결국 제가 물어보게 만들잖아요. 한마디면 끝날 걸 제가 2번, 3번 용을 써야 하는 게 피곤하기 짝이 없다 싶더라고요. 부팀성도 없고 잘 웃지도 않고 아니 어쩌다 내 아들이 이런 애를 좋아하게 된 건지 아니 그보다 대체 어떤 면이 좋았던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한다고 저를 속물이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부모 다 돌아가시고 혈혈단신이라는데 그것도 솔직히 탐탁찮았어요. 그냥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2분 다 돌아가셨다고? 그래, 언제? 제가 고등학생일 때 사고로. 저런, 그렇게 어릴 때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지냈어? 가까운 친척은 있었고. 네, 없었어요. 2분 다 교수셨는데 자녀는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랬구나. 아이고, 부모님이 2분 다 교수셨어? 살아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유감이다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죠. 영 못돼 먹은 집안에서 자란 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영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인사를 다녀간 후 몇 번 더 저희 집에 왔었는데 애가 낯가림이 좀 있는 거였는지 자주 보다 보니 꽤 싹싹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뚱안이 있는 것보다 그 편이 훨씬 낫긴 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아들 없이 혼자 저희 집에 놀러 와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안 될 건 없어서 왜 그러냐고 되물었죠. 혼자 와서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랑 얘기하는 게 좋다면서 요즘 아들이 한창 바쁘니까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저랑 시간 보내고 싶다면서 놀러 와도 되냐고 다시 묻는데 어쩐지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고 다만 우리 둘이서 뭘 하며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니 며느리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들었는데 제가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거 배워서 저희 아들에게 해주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괜히 좋아져 그러자고 했어요. 어차피 매일 하는 게 음식이니까 와서 식사 준비하는 거 구경도 하고 같이 해보자고 했죠. 며느리는 정말 기뻐하면서 고맙다고 했고 재밌을 것 같다고 눈을 반짝이는데 그 모습이 예쁘더라고요. 노력이 가상하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딱히 방이는 기색이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 텐데 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생각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제 아들이 얼마나 좋으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겠나 싶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제 아들이 좋다고 하는 아이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저는 제 아들 조건 맞춰 결혼시킬 생각도 없는데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기도 쉽지 않다 싶은 거죠. 물론 마음도 맞고 환경도 어느 정도 맞는 아이를 데려왔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다 가질 순 없는 거라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도 잘해주려고 했죠. 그렇게 그 아이 혼자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 그러면서 제 아들과도 꾸준히 잘 만나더라고요. 한 번은 모처럼 아들도 다 같이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 끝에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 맞다. 어머님도 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그런 걸 잘 아시겠네요? 우와, 그 사이에 엄마랑 진짜 많이 친해졌나 보네. 우리 엄마 학교 선생님이었던 것도 들었어? 우리 엄마 옛날 얘기 아무한테나 잘 안 하시는데 말이야. 그러게 이상하구나.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다 했었나?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아들 네가 알려준 건 줄 알았어. 이상하잖아요. 아들도 아니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아이는 대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냔 말이죠. 갸웃하며 그 아이를 쳐다봤더니 약간 당황하는 듯한 기색도 보이고 뭔가 좀 느낌이 그런 거예요.
아, 저번에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나누시는 얘기를 슬쩍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지도 않은 들은 얘기를 갖고 너무 아는 척을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다. 뭐 죄송할 것까진 없고 그저 좀 의아해서 그런 거야. 뭔가 해명이 명확하진 않았지만 언제 남편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아들과 그 아이는 연애를 좀 더 했고 이내 결혼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게 됐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받아들이자 생각했을 때부터 아들과 그 아이를 결혼시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으니 새삼 서운하거나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허락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고 또 그 아이는 부모가 안 계시니 상견례도 없고 결국 결혼식 준비하고 여행 보내고 그럼 되는 거더라고요. 제 아들도 여태 공부만 했으니 모아놓은 돈이 없고 그 아이도 돌아가신 부모가 교수였다고는 하나 물려준 재산은 거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아이 부모는 지방대 교수였다고 하던데 부모와 함께 살던 집 하나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고 지금껏 혼자 살면서 그 집 한돈 포함한 부모 유산 다 까먹으며 살았을 게 분명하잖아요. 혼자 상경해서 지금껏 살았으니 그 재산이 남아있을 리가 있나요? 가까운 친척도 없다고 했고 예비 며느리 사는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건 그 애가 입고 다니는 것들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을 텐데 당연히 결혼 자금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안 그래? 그런 걸 생각하면 딱하다는 생각도 들어. 처음엔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니 그래도 정이 되게 많이 들었나 보네. 당신이 그런 소리를 다 하고. 아유, 어쩌겠어. 애들이 서로 좋다는데 내가 져줘야지. 어차피 결혼식 비용도 우리가 다 해줘야 할 판인데 내가 나서서 친정엄마 역할까지 해주려고. 그래, 그거 잘 생각했어.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우리 아들 마음이 제일 좋을 거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왕 돈 쓰는 거 마음까지 같이 더 써주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며느리 될 아이가 노력을 많이 했으니 그에 대한 보답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와 함께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를 시작한 거죠. 제일 큰 건 아무래도 신혼집이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저희가 해줘야 하는 건데 사실 잠깐이라도 데리고 살까 싶은 생각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싶어서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신혼집 구해 분가시키려고 했습니다. 한 집에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정 드는 거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한 공간에서 계속 부딪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게 더 현명하게 잘 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결정하고 신혼집을 보러 다녔는데 그렇게 집을 보러 다니는 것도 저와 예비 며느리 둘이서 함께였죠. 그날도 그렇게 예약한 부동산에 집을 보러 갔던 겁니다. 집 보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추가적인 정보들을 묻기도 하고 다른 집을 추천받기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부동산에서 사무보조로 일하는 것 같은 여직원이 녹차를 내어왔는데 뭘 어떻게 잘못한 것인지 그걸 그대로 제 옷에 다 쏟은 거예요. 어머,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옷을 다 버려서 어떡해요? 옷이 뭐고 그것보다 너무 뜨겁네요. 아유, 뜨거워. 가만 있자. 내 손수건이 가방에 있는데. 아유, 가방이 저기 있구나.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 올려둔 곳으로 갔는데 그 여직원이 저 가까이 찰싹 붙더니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사모님께 긴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바지 닦는 척 잠깐 화장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순간 황당하기도 했지만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은밀하게 따로 보자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사실은 아닐 것 같고 그런 거죠. 호기심이 발동해 일단 화장실로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상상도 못할 예비 며느리의 정체에 대해 듣게 된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죠? 따라오라고 해서 일단 오긴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러려고 일부러 녹차를 쏟은 거예요? 그러다 화상이라도 입으면 어쩌려고? 죄송해요. 그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요.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무슨 그런 다급한 일이 있다는 건지. 같이 오신 분이요? 예비 며느리인 거죠? 우리 며느리? 그래요. 곧 내 아들이랑 결혼시킬 아이인데 왜요? 우리 며느리 얘기예요? 저기,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다 들려서 듣게 된 건데요. 예비 며느리 부모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뭐 우리가 비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다 들리게 얘기를 한 것이니 그 얘기 들은 건 상관없는데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사모님,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 아니, 사모님 예비 며느리 말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라고요. 뭐,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아가씨가 사람 잘못 봤겠지. 우리 며느리 부모는 지방대 교수였다가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신 건데. 글쎄, 그게 아니라고요. 저 여자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보셔야 해요. 무슨 사기 같은 걸 치려고 그러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저희 엄마가 하도 보이스피싱에 자꾸 걸려드셔서 제가 남 일 같지 않아서 그래요. 사모님, 제 말 믿으시고 제대로 알아보세요. 네? 기가 막히는 거죠. 그 여직원은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비 며느리를 사기꾼으로 단정하고 저한테 사기당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제대로 알아보라는 겁니다. 제가 어쩌다 보이스피싱 당할 것 같은 노인네 취급을 받는지 그것도 짜증이 났지만 그보다 며느리 될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라니 그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자꾸만 그 여직원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쩍어 하니 그 직원은 답답하다는 듯이 차근차근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여직원이 자기가 예전에 일했던 공유 오피스에서 그 여자를 본 적이 있다고 하며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여자가 공유 오피스에서 일한 적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는데 유명했다는 말이 뭔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말하길 그 공간에 입주해 있던 사람들 중에 그 여자를 아는 사람이 꽤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복도만 지나가도 다들 수군거리곤 했다고요. 본인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워낙 말이 많았고 들리는 소문도 구체적이어서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예비 며느리는 갓난아기 때 보육원에 버려져 자란 아이로 성격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해요. 자격지심 때문인지 뭐든 절대 손해본다 싶은 그런 상황을 그냥 넘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든지 손톱만큼이라도 손해를 본다거나 불합리하나 싶은 게 있으면 그 꼴 절대 못 보고 무조건 고발이든 뭐든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회사 생활을 했으니 어느 회사에서 좋다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스펙이 화려하길 하나. 고등학교 겨우 나온 고아 출신 계약직 여직원 복선하는 사모보조가 그렇게 나오는 걸 어느 회사가 받아주냐고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아니 밖에 있는 제가 정말 그랬다고요? 확실한 거예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사모님, 제가 그 공유 오피스에서 일하면서 저 여자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틀림없이 저 여자가 맞아요. 목소리도 똑같고. 그래, 그 손등에 흉터. 아까 녹차 가져가면서 슬쩍 보니 그것도 맞던데요,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죠. 아, 제가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럴 만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라고요. 사기치는 사람들 다 그런 거 모르세요? 하여간 그러다 잘리면 회사 옮기고 옮긴 데에서 또 같은 문제로 잘리고 결국 그 공유 오피스에서 관리 직원으로 일해줬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 입장에서는 입주한 사람들을 다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저는 저 여자 얼굴을 똑똑히 기억한다고요. 워낙 회사를 여러 군데 옮겼고 가는 회사마다 그런 문제를 일으켰으니 나름 유명 인사였다는 겁니다. 그 공유 오피스 입주자 중에 예비 며느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그 여직원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였죠. 회사에서 잘릴 정도로 적응을 못한 거라면 성향적으로도 분명 문제가 있는 거긴 한데 그런 건 다 모르겠고 일단 고등학교 때 부모 잃어 고아가 된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랐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이건 명백히 작정하고 저희 모두를 속인 거잖아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죠. 그 상태로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예비 며느리를 불러다 앉혀놓고 이실직고하라고 해야 하지. 아니면 아들을 불러 아들에게 먼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할지. 그런 것도 판단이 서질 않았어요. 우선 그 부동산 직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이라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긴 했으나 그렇다고 그 여직원 말만 듣고 그걸 그대로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무슨 증거라도 하나 잡고 불러다 이실직고를 시키든 말든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한정적이었죠. 가장 간단한 건 예비 며느리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하는 것인데 그걸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직 정식 며느리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니 아들 명의로 발급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결국 생각다 못해 내키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사설업체, 말하자면 흥신소 같은 곳에 의뢰를 했어요. 최대한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의뢰하자마자 뭘 어떻게 한 건지 의뢰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바로 결과물이라며 보내온 자료들을 볼 수 있었어요. 부동산 여직원의 말이 다 사실이더군요. 흥신소에 의뢰를 할 때만 해도 설마 아닐 거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 그 증거를 받아드니 손이 덜덜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제 정신이 아닌 듯 모든 게 점점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신 차려야지 하고는 바로 예비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을 때 그 아이만 부른 거예요. 그 편이 바른 말을 하기 더 쉽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둥 그런 소리는 애초에 할 생각도 마. 이미 모든 사실을 확인했고 내 손에는 증거들도 있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 내 아들을 만나 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했지? 너 정말 무서운 애로구나. 제가요? 제가 무서워요? 정말 사람 무서운 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정작 무서운 짓은 다 하고 사셨던 분 아니신가요? 뭐야? 아니 네가 뭘 알아서 네가 날 어떻게 안다고 그딴 소리를 해? 제가 무섭게 몰아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고개 빳빳하게 들고서는 오히려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씩씩거리며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름을 꺼내놓았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버린 듯 굳고 말았습니다. 강보람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강보람. 기억을 하셔야 할 텐데요. 뭐? 강보람? 너 지금 강보람이라고 했니? 네, 강보람. 표정을 보니 다행히 잊고 사셨던 건 아닌 모양이죠. 어떠세요? 이제 정말 저랑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살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강보람. 그 이름은 제가 평생 잊고 싶었던 이름이에요.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던 이름. 할 수만 있다면 제 속에서 꺼내 멀리 멀리 던져버리고만 싶었던 이름.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기에 그저 꺼내지 않으려고 더 깊이 묻어뒀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토록 잊으려 했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니 네가 강보람이니? 너 강보람이야? 넌 성현지잖아. 내가 조사한 바로는 넌 성현지가 맞아. 그런데 설마 네가 강보람이니?
분명 제가 아는 예비 며느리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지만 이름이야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 아이가 강보람이라면 이건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인 겁니다.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이름은 제 남편 혼외녀로 태어난 아이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어요. 남편이 대박나고 저희 집 살림이 확 폈을 때 남편은 그때 성공에 취해 단 한 번 실수한 거라고 했었죠. 단 한 번의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다른 여자, 그것도 20살밖에 안 된 어린애랑 바람이 났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일은 상상도 해본 적 없던 일이었어요. 남편에게 서운하고 못마땅한 게 왜 없었겠습니까만 그런 일을 벌일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의심조차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20살짜리 여자가 부풀어 오른 배를 부여잡고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남편은 싹싹 빌면서 딱 한 번 잘못된 실수라고 했고 실제 그 여자에게 발길도 끊고 번호도 바꿔버리는 등 끊어내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제게 찾아왔던 거고요. 뭐가 어찌됐든 일단 남편을 배제하고 제가 나서서 수습을 다 했어요. 이미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으니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없어서 낳게 하고 입양을 보내든 그 여자와 상의해서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이를 낳다가 그 여자가 죽어버렸고 결국 제가 그 아이를 입양시키게 됐던 거예요. 아이 이름은 그 여자가 자기 성을 따서 지어놓은 것을 그대로 붙여줬었어요. 그랬던 거라고요. 그러니 만약에 예비 며느리가 그 이름을 가진 아이라면 제 아들과는 배다른 남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막장, 아니 이런 지옥이 어디 있냐고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제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아이가 과연 이런 사실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이지 제가 먼저 돌아버릴 것 같았죠. 아찔했습니다. 왜요? 제가 강보람이면 안 되나 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걸 보니 그 이름도 물론 기억하고 계시는 거겠죠. 저는 보람이의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친구? 네가 그 아이 친구라는 거니? 그 아이는 어딨어? 잘 살고 있니? 그게 궁금하긴 하신가요?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예비 며느리가 강보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안심이 되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예비 며느리를 통해 강보람,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듣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는 갓난아이를 입양했지만 아이가 입양하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 때문에 그 아이가 학교 생활을 좀 힘들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입양한 악인이 찍힌 그 아이와 보육권 출신인 예비 며느리는 그렇게 친해져서 단짝이 되었고 친자매 이상으로 가까웠다고 하더군요. 고등학교 때 사고로 죽었다는 부모 이야기는 강보람 그 아이 이야기였어요. 양부모가 갑자기 사고로 둘 다 죽고 그 아이가 부모 유품을 정리하다가 과거 입양 당시 주고받은 기록들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제 정보를 발견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보람이는 대학생만 되면 그걸 갖고 당신을 찾아낼 거라고 했어요. 찾아가서 자기를 왜 버렸는지 물어보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다는 거야? 나를 찾아온 아이는 없었어. 그럴 수밖에요. 보람이는 대학생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요.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예비 며느리는 친구의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입양 기록에 제 정보가 있었으니 당연히 제가 그 아이를 버린 매정한 생모라 생각했던 것이고 저에 대한 정보를 갖고 뒷조사를 해 제가 아닌 제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며느리가 된 후 저의 과거를 폭로하고 위자료 챙겨 이혼할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육권 나와서 당장은 먹고 사는 게 더 급했을 테니까요. 회사 다니며 돈 좀 모아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면 친구의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부동산 여직원의 말처럼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자리를 좀 잡고 나서 제 아들에게 본격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복수라고. 어떻게 그런 짓을 복수랍시고 할 생각을 해. 이건 사람을 갖고 노는 거야. 내 아들은 아무 죄도 없는 내 아들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나도 알아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렇지만 그쪽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당신같이 나쁜 사람에게서 그런 좋은 사람이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요. 예비 며느리는 핏대를 한껏 부풀려 시뻘개진 얼굴로 바락바락 악을 쓰며 제게 달려들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것인지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이 무슨 장난 같은 운명이란 말입니까? 저를 노려보며 달려드는 예비 며느리에게 차분히 모든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있는 대로 모두 전부 다 말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그 아이 대신으로라도 예비 며느리에게만큼은 하나도 숨김없이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잠자코 듣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더군요.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사실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하며 친구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혼자 칼을 갈았대요. 제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친정엄마처럼 챙겨줬다는 것도 아는데도 그런 저를 향해 복수를 품었다는 사실이 너무 죄스럽다고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도 저는 오히려 담담한 게 그 아이 입장에선 또 며느리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그런 방식으로 복수를 하려 했다는 건 안타깝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어요. 이 일 자체가 애초에 어른들 잘못에서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 아이가 선택한 복수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 대한 복수심을 키워왔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입양되어 간 가정에서 그리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는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 저 또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예비 며느리는 그러고도 한참을 더 목 놓아 울었어요.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요. 그리고 좀 진정이 됐는지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아들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스스로에게 너무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복수고 뭐고 다 덮고 그냥 살아버릴까 싶은 순간도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잘해주는 게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해요. 복수해야 할 대상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도리어 며느리 자신을 더 무너뜨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마 그랬겠구나 싶었고 그 아이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마음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했죠. 방법을 너무 잘못 선택했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일을 벌이는 건 아니었다고 하니 예비 며느리는 자기도 너무 후회되지만 이제는 복수할 마음도 다 사라졌으니 그냥 결혼하게 해줄 수 없겠냐고 했어요. 저랑 둘이서만 이 사실을 알고 묻어두면 안 되겠냐고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하듯 그런 말을 하는데 머릿속이 다시 한번 복잡해졌습니다. 내 남편은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 아이가 복수해야 할 원흉이라면 원흉인 건데 내 남편을 시부로 모셔야 하는 건 괜찮니? 그 사람은 용서가 되니? 그게 사실 보람이 너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 서류에는 어머님 정보만 있었고 또 아무래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컸을 테니 그만큼 원망도 컸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원망도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어머님만 덮어주신다면 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해주세요. 저 오빠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남편의 혼외녀인 것도 아니고 그 아이 말처럼 저랑 그 아이 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너무 어렵더군요.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고민한 끝에 결국 저는 아들에게는 그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 고민을 하며 살펴보니 아들도 며느리 된 아이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잘 보여서 그 둘을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어요. 제 아들이야말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런 고통을 겪게 할 수가 없었어요. 둘이 결혼해서 살면서 나중에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언젠가 얘기를 하고 살든 그건 그 아이들이 살면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남편에게만큼은 모든 사실을 다 말했어요. 사실 그 사건 이후로 제 남편이 저한테 잡혀 살았던 거거든요. 그 일은 남편에게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의 실수겠죠. 그러나 남편은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다 얘기했고 죽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는 결혼했고 지금 신혼여행에 가 있어요. 여행에서 돌아오면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아줄 생각입니다. 며느리와 저는 비밀을 공유한 사이잖아요. 그보다 더 돈독하고 끈끈한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맘 그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내린 결정을 이해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누구도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섣불리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으며 인연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숨겨져 있다 드러난 진실의 파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 경험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더 배우고 겪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나 봐요. 앞으로 아들 며느리가 손주 낳고 사는 것 지켜보면서 또 다른 일들도 겪게 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어요. 며느리를 포함해 제 가족만큼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 수 있으니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제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됐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